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 11월 달에 실시한 공신의뢰 원래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범위를 다 푸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죠? 네. 기본 이론을 다 이제 뗐기 때문에 이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처음 이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뭐 문제가 좀 만만치 않네 하는 생각 하셨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요 정도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구나 라는 느낌으로 바뀌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 난이도로 나의 진짜 시험이 출제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한번 잘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그러면은 둘 다 뭐예요? 둘 다 묶으면 초기에 이제 행정학, 즉 행정관리론이라고 하는 거. 예, 이제 이론의 틀 안에서 묶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은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나 뭐 아니면은 그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둘 다 여기도 다 능률성을 도모했다. 둘 다 능률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정관리론의 틀에 탁 묶어 놓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요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도구처럼 다뤘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대신에 능률성은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 능률성에 우리 이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능률성은 되게 계산된 바대로 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키지 마라 이런 겁니다. 노동자로서의 인간도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이 기계처럼 똑같이 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서 사람을 중심 틀에다가 올려놨다는 거. 그러니까 행정학의 주요 변수가 이제는 시스템 구조에서 인간으로 옮겨져 오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인간관계론이기 때문에요. 인간관계론을 좀 별도의 또 아주 독창적인 이론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론으로 꼽자면은 바로 통치기능론이죠. 통치기능론으로 이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제 구분하라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구분이 또 가능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모두 행정의 궁극적 목적으로 능률성을 추구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둘 다 능률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적 관리론이다 했을 때의 능률성은 어떤 거였어요? 이 과학적 관리론의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이었고요. 기계적 능률성. 그리고 여기 인간관계론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요, 이제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능률성. 해서 앞에 수식이 좀 다릅니다. 수식이 좀 달라서 이걸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능률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묶였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은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층을 위한 연구인 반면에 인간관계론은 종업원 계층을 위한 연구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됩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층을 위한 연구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론은 사람에 좀 중점을 맞췄기 때문에 종업원 계층을 위한 연구다라고 오해받기 쉬워요. 오해받기 쉬운데 아닙니다. 얘도 관리층을 위한 연구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인간관계론도 관리층을 위한 연구입니다. 왜 이렇게 보실 수 있냐면은 이게요, 전부 다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능률성이라니까요. 능률성. 능률성을 도모한다 그러면은요, 둘 다 관리층을 위한 연구인 것이지. 인간 중심성을 놓고 진짜 궁극적으로도 종업원 지향적인 것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능률성의 가치만을 최우선적으로 내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진짜 어떤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를 돌보기보다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업원 계층을 위한 궁극적 연구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론을 두고 뭐라고도 얘기했냐면은요. 그런 맥락에서 이거 젖소 사회학이구나. 그러니까 젖소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만천하에 공표하면서도 결국에는 젖소로부터 많은 젖을 얻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 편안히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젖소. 이거를 이제 표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한계를 이제 지적했던 게 바로 이제 이 젖소 사회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모두 폐쇄체제를 전제했다라고 했는데, 이 폐쇄체제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직 없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 그러냐면은 이게 행정관리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언제까지요? 요거는 행정행태론 시기까지는, 행정행태론의 시기까지는 폐쇄체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갖고 요거에 이제 반대가 폐쇄체제의 반대가 이제 뭐예요? 요거의 반대가 개방체제 아닙니까? 개방체제. 이 개방체제 이론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언제부터냐? 개방체제 이론은 이제 행정생태론. 요 이후부터 환경에 대한 고려를 똑바르게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3번은 많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 다 행정관리론 시기에 나온 학문으로서 이제 폐쇄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지향이라기보다는 폐쇄체제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환경적인 것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단계로는 못 들어간 거다, 아직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대립적으로 보는 반면에 인간관계론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인간관계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디목이라는 학자도 이제 있잖아요. 디목이다 그랬을 때는 디목은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이 능률성이라는 것도 이제 받아들였지만, 한편으로는요, 디목이 이 통치 기능론을 내세웠다 그랬잖아요. 통치 기능론을 내세워서 그 안에서 민주성이라고 하는 가치까지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동시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인간관계론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성원들을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 대응성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에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4번과 같은 이런 표현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한 번은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찾으셨나요? 네. 처음에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이 젖소사역 같은 게 떠오르면서 이거 종업원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자, 일단은 1번 문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이제 건너가 보죠. 2번 문제로 와보시면 이제 뉴 거버넌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면은 이 거버넌스의 새로운 버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거를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뉴 거버넌스가 강조하는 것은 일단은요, 재정치화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치화. 다시 정치적인 고려를 좀 하자. 정치와 행정을 떼어놓고 보지 말고, 그러면서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세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한번 볼까요? 정부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등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1번이 바로 맞는 얘기가 되고 2, 3, 4번은 딱 봐도 요거는 뉴 거버넌스 앞서서 이제 신공공관리론 특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건데, 이런 그림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죠. 우리가 이 뉴 거버넌스 이론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제시해 드렸었을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정부,
정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료제, 계층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관료제, 계층제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료제, 계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 메커니즘을 여기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NPM에서 시장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바로 이제 시민사회죠. 기억나세요? 이 그림? 네. 시민사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 계층제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 시장의 요구나 시민사회 요구가 서로 상호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추어서 중재자로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체가 세 덩어리로 나눠지면서 이들이 연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였죠.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의 신뢰, 규범,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이거를 묶어내면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묶어내면 이게 바로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사회자본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묶어서 서로 연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재정치화라는 말도 여기 성립되는 것이고 일종의 정치행정 이론론적인 관점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냐면요. 정치행정 이론론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공행정, 사행정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이중적 성격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사행정 논으로 봤을 때에 보통은 정치행정 이론론 그러면은 공사행정 이원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사행정 이론론의 성격도 가지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2번처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쟁을 혁신의 기제로 여긴다라든가 그죠? 경쟁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협치잖아요. 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협치인데 경쟁의 원리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의 원리를 더 강조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앞선 단계 NPM 시대라니까요. 이제 NPM 신공공관리론 시대가 되고요. 관료의 역할을 공공기업가로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업가적 정부를 얘기했던 거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 이원론이네요.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서 과정보다 결과, 성과를 중시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2, 3, 4번 전부 다 이거는 NPM 신공공관리론 이 됩니다. 신공공관리론 여기서 말했던 게 이제 기업가적 정부죠. 기업가적 정부. 관료제, 계층제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기업가적 정부의 이제 지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개혁적 아젠다를 들고 나왔죠. 그 개혁의 방향은 어떤 거였냐면은 경쟁력을 갖춰라 이런 거예요.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게 민주성하고 관련이 깊은데 그 과정보다도 결과, 성과 이런 것에 집착했던 것이 바로 NPM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NPM식 이런 어떤 흐름에서 NPM식 흐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경쟁, 그죠? 개인주의, 경쟁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가 되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죠. 같이 뭔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좀 더 부각시키기보다는 자꾸만 이제 경쟁력을 가져라, 기업가처럼 굴어라, 과정보다 결과다 이렇게 이제 내몰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결과를 그래도 만들어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게 돼요? 그 결과를 꼭 쥐고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승자 독식.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거기서 경쟁에서 승자가 됐는데 그럼 약속된 그 게임 머니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경쟁에서 밀린 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존하기도 좀 버거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계 같은 거를 보게 되면, 통계치를 보게 되면 그 빈부격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이걸 해결해 준다라는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영역이 개인의 어떤 그 어려움을 같이 좀 이렇게 그 분담한다라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다 전가가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거 심각하게 터지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맥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학과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인데, 이 경쟁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혁신을 끌어내고 많은 발전을 이끌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사람의 책임으로 이것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은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승자들이 거둬들인 자신의 몫을 내 걸로 딱 움켜쥐려고 하게 되는 속성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지 못한 쪽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이 그 어떤 고통이라도 감내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힘든 거라니까요, 우리가. 개인들이. 그래서 아무튼 NPM식 이 개혁이 가져다주는 장점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놓치게 되는 측면들도 많이 생겨서 이것을 이제 행정학에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좀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었던 거죠. 그렇게 공부해 본 부분들을 우리 현실하고도 한번 대입해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고, 이게 NPM식 개혁이고 이거 뭐 익숙해요, 우리한테는 되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은 NPM이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간 투자 사업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민자 유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자 유치. 아니,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빨리빨리 대응하고 싶은 면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은 면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야지 또 우리 정치인들은 저걸로 표심을 자극해서 다음번 선거 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거, 재정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민간의 유효 자본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간의 유효 자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가 가능한 여분 이게 뭐 얼마나 그랬어? 900조 이렇게 얘기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있는데 오히려 민간에서는 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새롭게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무데나 막 투자했다가, 그죠? 이 사회 변화를 못 쫓아가면 이거 다 날려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어디다 투자도 못하고 쥐고 있는 돈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거든요. 경제 성장에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똑바르게 해나가려면 그러면 이게 돈이 자꾸 이제 순환해야 돼요. 순환해서 경제적 효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케인즈가 말한 승수 효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승수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걱정이 있고, 그런데 마침 봤더니 공공 영역에서는 이 돈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다 이제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민자 유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민간 자본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활용한다면 공적 영역에서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되고, 민간에서는요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새로운 사업에 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서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민자 유치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이제 커졌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점이 됩니다. 민간을 끌어들이게 되면 민간 자본이 굴러가는 그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민간의 창의성 같은 것들을 끌어들이면 이 공공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관 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면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미래 세대에 가중한 부담 부과로
이제 세대 간 불공평이 가중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 가중되어 있는 부담 부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겨서 세대 간 불공평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자 유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이걸 갚아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민간 자본에게 갚아주거나 아니면 민간 자본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대 간 불공평을 자극하는 일이 아닐까? 다음 세대가 또 떠안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채권 같은 거 발행해서 돈을 충당하는 경우도 그죠? 이 채권을 갚아줘야 될 미래 세대한테 현 세대가 빚을 지는 거 아니냐, 빚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점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자를 다 받아 놓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언젠간 치러줘야 될 텐데 그거 다음 세대가 치르게끔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선택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옳지 못한 거죠. 그죠? 불공평이 가중된다가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불공평이 가중된다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도 이런 민간 투자의 과실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인데 다음 세대도 일부는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현 세대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걸 현 세대가 소비하고 다음 세대는 그걸 누릴 수 없다면 그런 투자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빚진 것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건 문제가 되지만 SOC 같은 것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뭐 길게 가잖아요. 길게 가는데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 세대도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법이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로운 것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세대도 뭔가 좀 부담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올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해 주는 것이다 라고 봐서 2번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서 답이 된 거예요. 됐죠? 외상공사의 남발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 뭐 그거는 맞는 얘기죠. 일단은 외상공사를 막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 이걸 갚아줘야 되니까 정부의 재정 적자가 나중에 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해볼 만하고요.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건 맞죠. 당장 돈이 없지만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을 답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 고려한 상황 문제. 이거 쉽다. 그죠?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부하의 성숙도 3번이죠? 3번인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황 이론, 리더십 이론에서 상황 이론을 제시했던 대표적인 학자로 피들러도 꼽고 그 다음에 또 허쉬와 그 다음에 블렌차드 이런 학자들도 꼽았는데 허쉬와 블렌차드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리더십 유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지시적 리더십에서 이제 설득형 리더십, 그죠? 지시형 리더에서 설득형 리더. 그 다음 단계로는 참여형 리더, 그리고 아니면 위임형 리더. 이런 것들을 리더십 이론으로 제시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피들러는요,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 아니면 그저 그런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갖고요,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그때는 과업지향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상황이 그저 그렇다, 애매하다 그럴 때는요 관계지향성을 갖는 게 좋겠다. 이게 피들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호의적이냐 아니냐를 규정할 때 그 상황 변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의 구조.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지금 뭐 좋은가 나쁜가 이걸 봐야 되고, 직위 권력은요 그 조직에서 상급자의 직위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감을 갖느냐 이런 겁니다. 그 지시 명령을 얼마나 잘 추종하고 따르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의 구조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때요? 그 일의 성질도 좀 따져보자는 거죠. 일의 성질. 일의 성질상 단순 뭐 노무직이다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딴 거 필요 없어. 그때 뭐 관계지향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과업지향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창의성을 요하는 일이야.
그런 거인 경우에는요, 관계 지향성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갖고 서로 팀워크를 잘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 비춰 본다면, 이제 과학 구조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 요거, 부하의 성숙도 빼고 나머지 세 개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미국은 1766년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인 출판의자법을 제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미국이 아니고 뭐 스웨덴 같은 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좀 낯설지만은 아,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저런 거는. 저런 선지가 하나 섞여 들어올 수 있어요. 섞여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저런 거는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 기존에 출제가 많이 됐던 선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것도 맛을 보여드린 겁니다. 일부러. 저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1번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문제 풀 때는. 그러면요. 일단은 몰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몰라. 그러고 지나가고 우리나라는 1992년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됐다.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먼저 1992년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992년도에는 청주시를 필두로 해가지고 조례가 막 만들어졌어요. 정보공개 조례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96년도에 받아들여서 법률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요. 92년도면은요. 노태우 정부 때야.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빨라질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어요? 노태우 정부는요. 87년도 말에 87년도 12월 달에 대선에서 이제 승리하고 그 이듬해 2월 말에 이제 정권을 시작했어요. 88년도부터. 그러면 88, 89, 90, 91, 92까지잖아. 92년도 말에 또 대선이 있었고 93년도 2월 말부터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태우 정부 때 정보공개법 이런 거 막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잘한 일들도 있어요. 여기 한국사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북방외교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외교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태우 정부는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그때 우리가 공산권이었던 국가들하고 빠르게 태세 전환해서 이렇게 친구를 먹지 않았으면 그러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하고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해낸 것이 그것이 주요했고 그 다음에 저기 동유럽 국가들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비화들도 많아요. 그 뒤에 야사들도 많고 그런데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라고 이분이 그런데 또 앞장서 가지고 특사 역할들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원래 동유럽 같은 데 보면요. 대우 브랜드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거기에 이제 개척을 해놨던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자유주국과 공산주국가가 잘 안 놀았거든요. 섞여서 안 놀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 같은 것도 높게 형성해놓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동유럽에 들어갈 때 애를 좀 덜 먹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게 너무 낯설었는데 대우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기업도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지만 그것을 이제 총 조율했던 것은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한국사 시간에 제가 남의 과목을 함부로 건드리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도 독재의 잔재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들 같은 거는 좀 망설이고 저런 거를 또 그저 선뜻 도입하지는 못하는 이런 면들도 있어요. 근데 96년도면 김영삼 정부 때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삼 정부 때니까 그때는 또 전폭적으로 저런 것들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이거 까먹을 일이 없을 거야. 92년도에 그럼 청주는 어떻게 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청주가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청주여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뭘 기억해 놓으시면 되냐면 91년도에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죠 또. 옛날 거 빼고는. 그죠?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회 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과가 바로 92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더 이상 안 까먹을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해 놓으시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포함되는데, 국회와 법원 등의 독립기관 제외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이 제외된다라는 거 틀렸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여기서 위에서 말한 여기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을 말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말하는 걸 텐데, 그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펼쳐놨죠. 그래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데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해요. 정보공개 심의회를 통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정보공개 해줘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열흘 이내에 해주게 돼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해주게 돼 있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원회를 회의를 열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면 1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또 연장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정보공개 심의 이런 게 또 나중에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주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를 설치 운영한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뭐가 답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6번 개선기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개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나요? 이렇게 이제 정부 조직이 있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개선입니다. 그 옆에서 참모들이 이제 거들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막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개선기관 같은 경우는 수직적이죠? 수직적이고 명령 복종 관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선이다 그러면 어떤 게 개선이에요? 창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뭐 계장, 그 다음에 주무관. 이런 식으로요. 그죠? 네.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직적 명령 복종 관계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요. 현실적,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공식적인 업무를 다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자신들이 알아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이상적인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는 거는 너무 낭만적인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에? 그래갖고, 야, 됐어. 그런 거 누가 좋은 거 몰라서 그러냐?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안정적으로 행정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집어치워, 일단은. 집어치우고, 당장의 문제를 우리 빨리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 같은 것들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해요? 직접적으로 기여하죠, 여기는. 간접적이다라고 하려면 여기 막료 쪽이 되는 거예요. 뭐 당사자들은 막료를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가면은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현실에서 막 치이는 일들에서 벗어나서 저 개선이 이런 게 문제가 있었네. 이런 거 훈수나 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뭐 그런 거 고민하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막료를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얘기들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윗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도 매력이고 한데, 그런데 이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는 하는 건 맞지만 막료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두머리급들 장차관이나 실장, 국장 옆에 붙어가지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는 기여하지만 직접적으로 그거를 두 팔 걷어붙이고 집행에 나서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한다? 직접적인 것은 개선이 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7번으로 가보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자, 요 법은 어때요?
이 법은 이것도 이제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기출문제가 흔치는 않아요. 기출 딱 한 번 됐습니다. 한 번 됐는데 근데 앞으로 계속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주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한 번 출제되고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주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제도니까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 공직자가 윤리적으로 생활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봤어요. 내부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사익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안 돼. 절대.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거를 규정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또 필요해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거. 이거를 또 차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외부에서 청탁하는 거를 불법적인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청탁금지법. 그죠?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그죠? 요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쌍두마차가 되는 거예요.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거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거 이해충돌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법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강제 규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 전부터 원래 구상은 되어 있었던 건데 내부 반발이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아니 우리를 이렇게 법으로 자꾸 속박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냐. 불안해서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거부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만들어 놓고 이게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LH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랬잖아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말이에요.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어디 개발 호재 같은 게 있는 지역을 남들은 모르는 거지.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 지역을 개발할까? 이런 거 자기네들이 결정하니까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투기하고 그러면 딱 걸리잖아. 그러니까 지인들 통해 가지고 거기 투기하게끔 하고 자기도 거기다 돈 좀 밀어놓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적발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게 터졌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를 엄청 혼내더라고.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옛날부터 있었던 관행이거든.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갖고 혼나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표로 많이 혼났어. 근데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때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누구한테 뭐라 그래.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안 밝혀내고 뭐 이렇게 이제 야단은 대표 선수로 문재인 정부가 맞았는데 잘 됐다 싶었던 게 저런 게 계기가 되거든요. 저런 계기가 되면 저걸 못하게 하는 장치가 들어갈 여지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그때 쏙 들어가가지고 요거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딱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죠?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거. 얼마나 쉬웠겠어요, 옛날에는. 그잖아요. 그 전에는 대놓고 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돈 못 벌면 바보야, 공무원이. 그잖아요? 내부정보 그런 거, 내가 그 부처에 없더라도 친구라도 어떻게 둬가지고, 가서 밥이라도 사고 술이라도 사면서 내부 정보를 어떻게 좀 들어야지. 그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공무원 월급 빤한데 여기서 한방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옛날에는 많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공적인 일을 하라고 맡겨놨더니 진짜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격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 이제서야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서야 그렇게 받으시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는요, 인사혁신처장도 그럴싸한데 요거를 관장하는 것은 부패 방지 업무를 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에서 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답은 4번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해설을 안 해도 제가 해설 강의를 안 해도 해설서를 잘 써드리지 않았나? 아니야?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씨, 잘 돼야 되는데 내 문장력이 너무 떨어지나? 예, 아무튼 거기 해설에도 많은 부분 넣어놨으니까, 예, 그거 읽어보시면 복습사 될 건데요. 자, 그래도 이제 말로 또 전해드린 건 다른 느낌이니까, 우리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다라고 하면, 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는 원래 이제 하위 정보 모형이 있었죠. 하위 정보 모형이 있고, 이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이슈망 이론,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슈 네트워크 이론. 네,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제시했던 게 해클러죠. 1970년대 후반에 해클러가요, 하위 정보 모형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하면서 다원주의 전제를 깔고 있는 이 이슈 네트워크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가 너무 낭만적이다, 이러면서 또 등장한 게 영국에서 정책 커뮤니티 이론이 있죠.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정책 공동체. 그래갖고 이 이론은 이제 누구였냐면요, 로우즈죠, 로우즈. 영국 학자 그러면은요, 뭐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로우즈입니다. 로우즈. 로우즈 아니면 던리비 정도? 던리비는 학자 이름 자체가 많이 소개는 안 되는데 로우즈는 엄청 소개돼. 로우즈는 우리가 굿 거버넌스 얘기할 때부터 출발했죠, 그죠? 굿 거버넌스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책 커뮤니티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정부 간 관계 모형에서도 로우즈가 언급했던 게 있었어요, 그죠? 상호 의존 모형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 자, 여기 이제 볼까요? 어떤 건지. 해클러가 권력을 지닌 소수만을 관찰하게 되면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진 수많은 행위자 간의 관계를 간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대요. 그러니까 하위 정보 모형은 세 개의 주체만 봤거든요. 특정 이익 집단과 여기에 상임위원회 위원들, 국회,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관료들이에요. 관련된 관료들. 이렇게 세 개 주체만 봤는데, 그렇게만 놓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단순화시켜 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관계들이 거미줄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클러가. 네, 그게 바로 이제 이슈 네트워크죠. 그죠? 이슈 네트워크. 이렇게 되고요. 정책 연계망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일단의 참여자가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성을 지니지도 않고, 자율성도 결여되어 있고, 네트워크와 환경과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요거는요, 일단은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여하는 거야 라고 딱 단정할 수 없어. 그래갖고 식별할 수 있는 일단의 참여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급변해요. 여기에 잠깐 사람들이 관심 막 갖다가 그러다 이슈가 또 옮겨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막 열렸다 닫혔다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율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이게 우리 사회 구조에서 보면 저런 망에 누구나 다 가담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누군가가 한 주체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겠죠. 이게 이제 자율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트워크와 환경과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트워크와 환경과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도 뭐냐면은요, 환경적인 요소라는 건 주변적인 요소잖아요. 자기네들 네트워크와 그 주변부들도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이슈 네트워크 답 2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으로 가보시면, 정책 집행의 수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우리 정책 집행할 때, 예? 저항 대신에 수능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정책 집행 수능의 전략에는 규범적 전략, 보상적 전략, 강제적 전략, 촉진적 전략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개별적 이성이나 정서에 호소하여 이성적,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수능의 의무감을 갖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규범적으로, 그죠? 규범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규범적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보상적 전략은 뭔가 좀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거, 강제적 전략은 안 따르면은 혼난다 이런 거죠. 불이익 주겠다 하는 것이고, 촉진적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또 이것은 그거를 좀 이렇게 거들어준다의 느낌이 되는 거라, 우리가 이제 규범적 전략 같은 걸 여기서 좀 떠올려 보시는 게 좋겠고, 10번으로 가보니까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거 공직 분류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공직 분류를 한다 그럴 때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경력직 공무원 안에서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 이렇게 나눠졌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때는 또 이제 정무직 공무원과 또 뭐가 있었어요? 별정직 공무원이 있었던 거죠.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여기 들어갑니다. 헌재의 헌법연구관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 바로 답이 됐네요. 그죠? 특정 별도의 직업군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만한 공무원들입니다. 고도의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거는 정무직이죠. 고도의 정책 업무. 이 고도의 정책 업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겠어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장관, 차관급 공무원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 그렇게 보시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네요. 네. 국회에 수석 전문위원 이렇게 되면 별도로 여기 이거 공무원 맞아요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수석 전문위원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구 지도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연구 지도직 공무원 1급에서 9급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구 지도직 공무원도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보시면 되는 거라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갈까요? 네.